이 시간 정진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은 앞에 글씨 보듯이 2012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 부제가 대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 사회적 탐사. 그래서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내용을 적은 글입니다. 근데 영어 제목이 좀 완전히 다른데 Paradise Built in Hell, 지옥에서 세워지는 파라다이스, 그렇게 그 제목이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또 한글은 한글대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표를 바로 보라고. 그래서 재난에 대한 사회적 접근, 재난사회학 이런 용어도 쓰는 것 같아요. 레베카 솔릿은 61년생이니까 60살, 우리 나이로 60 정도 된 분인데, 저술가, 비평가, 역사가, 여성운동가, 그래서 80년대부터 환경, 반핵, 인권, 다양한 현장 운동을 하면서 책을 생각보다 많이 저술했어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9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2014년에 저술한 The Encyclopedia of Travel and Spaciousness, 이 책 외에는 빼고는 8권을 전부 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읽고 있다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의 책 중 하나인 재난에 대한 것, 지금 재난의 시기에 재난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지난 100년간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5건의 대형 재난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재난 후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 대응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5건의 대형 재난들, 그래서 처음 시작이 1906년 있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그 다음에 무기수송선 폭발, 세 번째가 대지진, 멕시코시티 대지진, 그 다음 4부에서는 9.11 사태로 그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된 테러에 대한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래서 지진이 2개, 그 다음 허리케인이 1개, 그 다음 수송선 폭발 테러, 이 이야기를 갖고 전체적인 내용을 전개를 하는데, 책 서두에부터 통상적인 재난에 대한 이미지들을 그려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약탈, 파괴, 살인, 폭동, 그 다음 상실, 고통, 비애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다. 유토피아의 반대말인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재난영화, 그 다음 대중매체들이 그 재난을 직면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적인 흥분에 빠지고 강포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인, 폭동 뭐 이런 게 일어나니까 군대가 동원돼야 되고 계엄령이 선포돼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뭐 물론 영화나 이런 내용들에서는 주인공이 그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을 소수의 영웅들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자는 상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안정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상층 엘리트들이 재난이 일어나면 공포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싸그리 잃을 수 있으니까 사실 없는 사람은 물론 재난을 혹독하게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IMF 때에도 없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데 있던 사람들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던 게 몽땅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 공포를 이 저자는 엘리트 패닉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강화시키고 유포한 이미지이지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5건의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다 동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재난은 지옥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종종 유토피아를 발견한다.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재난 유토피아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토피아를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엘리트 패닉 때문에 어려움들을 더 겪게 된다. 그렇게. 그래서 재난이 천국으로 가는 뒷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재난의 지옥에서 지옥 속에서도 사람들은 공포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어떻게든 연대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상호 경쟁 대신에 상호 부조가 일어나고 이기주의 대신에 이타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재난 유토피아가 생성되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운영 원리가 형성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은 파괴와 죽음의 절정인 동시에 시작이요 개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처음에 맨 처음 나온 내용이 1906년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지진 뒤에 폐허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가스 배관들이 파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보다 더 크게 화재 때문에 더 큰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진의 규모가 8, 그래서 강력한 지진, 그 다음에 가스관이 폭발해서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2017년에 포항에서 뭐 대형 지진이 일어났는데 물론 그 앞에 경주 지진이 좀 더 컸다고 말은 하는데 포항 지진 때문에 피해는 더 컸는데 그때 지진의 강도는 5.4였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8은 엄청나게 더 큰 지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나고,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도로가 막 기찻길이 다 파괴되고
것, 그다음 시청사가 뭐 골조만 남고 다 지진 때문에 파괴가 된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진 3일 만에 화재가 20건 일어나서 2만 5천 채의 집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약 80%가 파괴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0%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이전에는 그 서쪽 해안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 뒤로 LA가 가장 큰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3천 명 이상, 뭐 건물이 2만 8천 채, 위에는 2만 5천 채 썼는데 도시 절반이 파괴되고 이재민이 전체 인구가 41만 명이었는데 뭐 30만 명 가까이 이재민이 세웠고, 그래서 지진의 원인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샌안드리아스 단청 때문에, 그렇지만 화재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에 뭐 이 지진 관련시킨 영화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폰스틴 준장이 이끄는 군대가 계엄령같이 샌프란시스코를 점령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난을 대응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화재가 일어났으니까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는 걸 다 시민들을 소개시킨 거죠. 그냥 거기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재산 보호를 더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불 끄고 이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약탈자로 취급해서 총격을 가하고 대중들을 통상의 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지진 후에 남은 것까지 싸그리 불에 타거나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했을 때 주로 최악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야만적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야만적인 행동을 막으려면 군대가 동원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방어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나중에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사건 때에도 그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도 죽고 뭐 그렇게 일이 번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자가 또 많은 자료들을 갖고 이야기한 내용은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뻗었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지원자나 정부의 구호가 아니고 그 재난을 당했던 사람들 자신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고 상호 부조를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재난이 일어나니까 재난의 현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재민이었던 홀스하우저 부인은 무료 급식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급식소에 써져 있던 문구가 자연이 한번 손을 대면 전 세계가 친구가 된다. 그래서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돕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갖 행태의 자선과 자원봉사가 줄을 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그 현장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뭐 이것하고 사실은 관련은 없는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이 말을 윌리엄 제임스 이분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목격하니까 재앙을 비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직접 옆에서 겪은 사람들은 재앙을 비참하게 느끼지 않고 그런 정신이 사실은 없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비참하게 느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누구도 비참한 말이나 감상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모두 쾌활해 보였고 기강과 질서가 완벽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한 사람, 도로시 데이는 8살 때 지진을 경험을 합니다. 지난번 4월 달에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나눌 때에 4장에서 주인공이 도로시 데이인데, 이 사람은 그 지진에 대해 내가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친절함이었다.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적고, 이걸 계기로 해서 보다 공정하고 관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다고 저자는 적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헬리팩스에서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쪽에는 1차 세계대전 참여를 안 한 것 같이 기억을 하는데, 그쪽에서 유럽에 보내던 무기들을 실은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 폭발이 일어나서 저자가 쓴 내용은 핵폭발 이전에 가장 큰 폭발 사고였다. 그렇게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되고 부상자가 9,000명, 파손된 집이 12,000채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도 재난을 직접 그 동네에서 같이 당한 사람이 중고 포드를 갖고 식료품 창고로 가서 그 창고에 있는, 자기 창고에 있는 식료품을 다 나누어 줬다는 거죠. 부상자들을 돕고 하는 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당장 생각하는 게 남은 것들 약탈되는 것 아닌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 멕시코 시티 대지진이 1985년에 일어났는데 진도 8.1, 그 샌프란시스코 지진보다 조금 더 큰 지진이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몇 명이나 죽었는지 통계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명에서 40,000명 정도 그 사이가 사망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멕시코는 개발이 좀 늦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난이 일어나니까 멕시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멕시코 정부, 정권, 그 다음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질서를 재건하는 거다. 그래서 정부 임무는 가장 먼저 질서 재건이다. 이걸 초점을 맞추어서 도시와 통치 권력을 찾는 데 집중을 했는데, 시민사회는 그러지 않고 서로 돕는 데에 노력을 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혁명적인 분위기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재난의 특징 때문에 안정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엘리트 편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까지는 제도혁명당이 단일 정권, 뭐 정당 국가로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깨어지게 되고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은 권력자 당국 제도와 대비해서 민중 시민사회 공공성 이게 정당성을 놓고 싸우는 경쟁의 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세계 9.11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보던 사진인데요.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거리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동체 의식과 차분함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동지애가 있었고 공황이나 병적 흥분 상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렇게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멀리서 본 사람들, 그건 이제 그 다음 이 사건을 보도한 매스미디어는 완전히 계속해서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것, 건물이 무너지는 그 장면만 반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과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는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은 10년 넘게 테러와 전쟁을 대내외적으로 벌였고 부시 행정부는 재집권에 성공했고 오로지 애국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애국주의를 내세우고 다른 말 전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미국이 나태해지고 여성화되었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다. 이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사람들, 뭐 그때 소방관들을 비롯해서 영웅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남성 중심의 남성성, 그 다음 패권을 차지하는 그러면서 뭐 이라크, 이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된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야기인데요. 이때 카트리나가 그 뉴올리언스 그쪽을 들어갈 때에 75m/s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70km로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40m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굉장히 40m만 되어도 대충 저 기억에는 150km 이 정도로 되는데 차가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270km 이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이게 물바다가 되고 초토화되는 이때에도 뭐 2,600명 정도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그래서 80%가 침수되고 가옥 10만 채가 파손되고 그래서 재산 피해가 뭐 120조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자료를 찾아봤더니 10년 뒤에 2005년에 80% 정도가 복구되었다고. 그때 2015년에 그래서 2005년에 인구가 48만 명이었는데 2015년 되어서 38만 명 정도로 다시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91년에 허리케인에 관련한 영화인데 이거는 배에서
허리케인을 맞는 이야기라서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뭐 폭풍이 얼마나 심할까 이걸 느끼는 쪽을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약탈에 대한 과민 반응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위군이 소집되어서 한 일이 인명을 구하는 일 대신에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하려니까 겸령이 선포되어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도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밖에서 외부에서 다 길을 차단하고 아무도 못 들어감. 왜? 재산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뭐가 중요한지 뭐 그게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감옥 도시가 되고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뭐 물론 이제 여기에 인종주의, 엘리트 패닉 이런 게 계속 있어가지고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걸 편성해서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을 통해서 정부와 엘리트들이 구축해온 시스템의 결함을 보여준다. 이게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코로나 19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다고 하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뭐 쉽지 않은 그런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걸 이용해서 정권 유지를 하고 뭐 그런 쪽이 굉장히 강화된 거죠. 그래서 뭐 선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 영향도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잡고 있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더 쉬울 거라고 그렇게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행사해온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고 세 번째는 이서나마나한 정부와 엘리트를 대신해서 기민하고 효율적인 시민사회가 혁명적 상황인 양 현장을 접수한다. 물론 굉장히 뭐 확대해서 본 거기는 하지만 근데 이렇게 그 생각하는 이유가 기스타프 르봉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군중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한다. 그러니까 본능과 선동에 따라 행동하는 야만인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생존욕에 압도된 나머지 반사회적인 범죄, 흉포한 폭력도 서슴지 않고 행사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배웠고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상황들이 생길 때 일부 그런 상황들이 뭐 LA 폭동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도우려고 하는 그 이타심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 뭐 세상이 바뀌어도 잃어버릴 게 없으면은 혁명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물론 혁명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기를 뭐 겪기도 하고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찰스 프리처라는 분은 재난은 습관적이고 제도화된 행동 양식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사회적, 개인적 변화에 따르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충격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회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혁명의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다. 뭐 그런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난 시에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타주의 상호 부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다수. 거기에 대비해서
냉담함과 이기심으로 2차적 재난을 부르는 소수.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재난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직접 본 사람, 또 당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다수는 돕기 위해서 나가고 소수는 2차적 대난을 걱정하고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9.11 사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걸 세뇌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재난이 이들을 해방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밖의 다른 많은 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돕는 일을 그때 그 전에는 별로 안 했지만 돕고 연맹을 이루고 하는 일에 더 많은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 유토피아 그런 말을 쓰면서 그 재난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약탈, 폭력, 뭐 방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 물론 삶은 모든 게 믿음을 근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뭐 듣고서는 말이지만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대로 보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받는 이유가 뭔가? 아무리 보여줘도 자기가 믿는 게 있으면은 뭐 빨간색이라고 그래도 빨갛게 보일 따름이지 뒤는 파랗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코로나 사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이 정확한 건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지진이나 뭐 테러나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는 시기 자체가 일시적으로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그렇게 끝이 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장기적일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이런 면에서 좀 더 그러니까 단기적인 면하고 단기적인 건 다르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몇 개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9월이 되고 7개월 넘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며칠은 뭐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도와주고 도움받고도 한 번, 두 번이지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렇게 계속될 때 어떤 상황이 생길 건가 이런 면에서 부담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면에서 코로나 사태, 우리의 재난,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 말하는 재난과 조금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책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지만 내부의 시선과 외부의 시선이 분명히 다르다. 외부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적을 찾아 나서는 거죠. 교회가 적이다. 이렇게 적을 만들어 놓으면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고 적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 뭐 어떤 발, 그런 교회 발 이런 이야기와 연결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깊은 그 생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걸 보면서 더 이 책에서도 연대와 뭐 상호 부조, 그 다음 돕기 이걸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 왔다는 거죠. AD 170년 천년두가 창궐할 때에도 500만 명이 그때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 250년에 홍역이 일어났을 때에도 자비의 실천,
그다음 뭐 13세기인지 14세기인지 지난번 다루었던 패스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교회는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패스트 이런 게 홍역이든 죽은 사람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장례를 안 치러 주었는데 교회는 장례도 치러주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초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왔는데 자연재해나 역병이 역사의 변혁을 초래해서 많이 바뀐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시기 자체가 대변혁의 시기인데 절망한 민중들 이 사람들에게 현세적이든 내세적이든 소망을 준 게 기독교였는데 지금 이게 적실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기도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를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어디에 소망을 둘까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오미 클라인이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내용이 재난을 이용해서 거꾸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재난 자본주의가 있다. 코로나 사건, 뭐 옛날 IMF 때 많이 들은 이야기들인데 사람들은 실직하고 그 다음 죽을 게 없어서 기업들 팔아치우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렸다는 거죠. 좋은 식당에 가서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걸 보는데 그때가 되니까 재난의 기가 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신들은 있다는 거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재난이 생기면 극심한 어려움을 없는 사람들은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없는 건가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재난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뭐 지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재난이 끊임없이 생길 거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죠. 이런 때에 다 같은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해결사 노력을 지금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뭐 어떻게 도울 건지, 뭐 성금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또 가까이 있으면 밥 한 끼라도 사주는 그런 노력들. 요새는 뭐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예, 재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리하고 뭐 더 깊은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